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깊이 문화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름이 그린 달빛을 가지고 효명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명사자의 죽음이 왜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가 결정되는데 중요한가. 오늘은 그 효명이 아니라 여자 주인공 그 라온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라온이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어요. 홍경래 씨가.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고, 홍경래는 실제로 조선 후기 밀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라온이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선 후기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 후기로 가면은 농업에서 이양법이 보급이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좋은 거죠? 늘어나요. 그리고 화폐 경제라든가 아니면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조선의 신분제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우선 당시 조선의 신분제를 보면은 양인과 천인이 있어요.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까지가 양인이고, 그리고 천민이 천인이죠. 그러면 이 양인을 보면은 양반은 원래 소수고, 그리고 대부분은 상민이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상민이. 양인에서는 상민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비가 있겠죠. 이렇게 화폐 경제,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민들 중에 굉장히 큰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상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신분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당시에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공명첩을 사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납속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곡세를 바쳐도 양반으로 될 수 있는 사회였어요. 혹은 좀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몰락한 양반의 족보를 사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 많은 상인들이 양반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가면은요, 철종시대에 가면은 인구의 70%가 양반이에요. 굉장히 많아진 거죠. 예전에 숙종시대만 하더라도 양반이 9%, 정조 때는 37%거든요. 근데 철종 때로 오면은, 효명 죽고, 이제 얼마 후죠? 철종 때로 오면은 양반이 70%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사람들이 신분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신분이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만큼 더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조선시대 후기 때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곤란, 어려움을 얘기할 때 삼정의 문란을 얘기 많이 해요. 삼정의 문란. 삼정이라는 건 뭐냐면 전정, 군정, 환정 해갖고 한마디로 정부에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는 방법이에요. 전정은 땅, 소유한 땅에 대해서 땅 크기만큼 세금을 걷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땅이 없어도 땅이 있는 걸로 치고 세금을 걷어요.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군정이에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직업 군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래갖고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그 군포를 내고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군포를 내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혹은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다 면제. 다 피해가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이랑. 고위직 관료들 군대 별로 안 가는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정이 거치지가 않겠죠. 군정은 모든 사람한테 다 가야지 거칠 건데 예외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한 명한테 군정, 한 명 남자애들 한 명 군대 가야 될 사람이 안 갈 때 내는 게 군정이니까 그 사람이 군정을 내야 되는데, 나중에는 마을한테 할당을 해요. 이 마을은 몇 명씩 군정을 내라, 막 그런 식으로. 근데 마을에서 양반이 많아지고 이 군정의 부담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 적어지면은 그만큼 세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이 군정 문란이고요. 다음 환정이요. 환정은 뭐냐면 군잠이, 관에는 항상 군사들이 먹을 군량미가 비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아두는 거죠. 근데 쌀은 썩잖아요. 썩으니까 쌀을 그냥 무작정 모아두는 거는 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쌀을 꿔주면 그 백성이 내년에 갚는 거예요. 새 쌀로. 그러면 쌀이 이렇게 돌잖아요. 원래 취지는 그건데, 나중에는 쌀을 못 갚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음식이니까 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손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받아요. 처음에는 10분의 1. 그때까지만 괜찮죠? 근데 나중에는 거의 2분의 1.
받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거는 뭐 사채 같은 거 사채보다 더한 거지. 카드깡 사채보다. 근데 이게 더 나쁜 건 뭐냐면 나는 환전이 필요 없어. 쌀 안 받아도 돼. 충분히 있어. 그래도 의무적으로 주는 거예요. 너 쌀 무조건 이만큼 가져가. 이렇게. 그럼 백성들은 필요 없는 쌀을 받아와서 갚을 때는 2배로 갚아야 되잖아. 훨씬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환정이에요. 이 삼정의 문란, 이 전정과 군정과 삼정이 다 문란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한 거죠. 조선 후기 사회가 이랬던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결국 사람들은 또 삶이 힘들어지고 농토가 있던 농민들은 결국 땅까지도 뺏기거나 혹은 팔아야 되는 신세. 그럼 땅이 없죠. 그럼 내 땅에서 농사를 못 하잖아. 그럼 농사를 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땅을 빌려갖고 소작농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농업해서 수확했으면 얼마큼 바치고 이렇게 소작농. 근데 소작농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결국 광산 등의 이제 임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화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분제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딱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병행도 되고 동시에 사람들 의식에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돈만 있으면 신분도 뛰어넘을 수 있잖아. 그런 의식이 막 들어오면서 경제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인식이 된 거죠. 경제. 여기서 이제 순조 시대 때 있었던 사건 2개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조 11년 3월에 곡산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곡산부의 백성 수백 명이 몽둥이를 들고 관하로 가서 막 관속들을 때려 눕힌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수령을 잡아다가 병부와 인신을 빼앗아서 그거를 그 인근마을 수령에게 갖다 바친 사건. 황당하지요. 인근마을 수령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보니까 곡산 부사가 너무 가혹하게 막 수탈을 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수백 명이 몰려가서 이렇게 일을 저지른 거예요. 나중에 조정의 비변사에서 이걸 논의를 거친 후에 이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때 주모한 백성들 40명을 처형시켜요. 죽여요. 사실 이 사람들은 밀란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바로 또 옆에 고을에 갖다 뒀잖아요. 바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한 사건인 것 뿐인 건데 이거를 마치 엄청난 밀란인 것처럼 주모자 40명을 처형시킨다고요. 그만큼 백성들에 대해서 사실은 엄격하고 가혹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때는 서울인데 순조 33년 순조가 거의 죽을 때예요. 거의 죽기 전에 서울 도성에서 백성들이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엄청 큰 폭동이. 쌀 가게를 막 부수고 불질러 버리고 그랬어요. 각 군영에 장동들이 출동을 했는데 보고 구경만 해요. 왜냐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기세가 너무 강하니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볼 정도로 아주 큰 폭동이죠. 이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당시 조선에는 강상상인과 시선상인이라고 있어요. 강상상인 혹은 경강상인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은 조선 후기 때 한강을 중심으로 정부가 정부의 세금을 수송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수송하는 역할을. 세금이 이때는 다 돈으로 내는 게 아니니까요. 이 쌀로도 내고 혹은 진상품도 있고 이거를 관리했던 사람들이 강상상인이에요. 나중엔 이 사람들이 곡물 도매상으로 발전하고 19세기에는 곡물에 매점 매석을 해요. 이 사람들 다 관리하는 거야. 곡물은 모든 곡물은. 모든 곡물은 다 강상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쌀을 너무 많이 사들여가지고 쌀값이 떨어진 거예요. 쌀값이 떨어지면서 손해잖아요. 그래서 시선상인들. 시선은 뭐냐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수도였던 개경과 한양 그런 시가지에 있던 큰 상점이 시전인데 거기서 일하는 중심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시선상인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큰 이 곡식들은 갖고 오는 거는 강상상인이 갖고 오지만 이걸 백성한테 파는 사람은 시선상인이라고요. 근데 시선상인이 팔 수 있는 10개의 시선 중에 9개를 문 닫아버리고 한 곳에서만 팔게 했어요. 그러니까 쌀이 귀하죠. 값이 올라가잖아요. 백성들 나중에 이걸 안 거예요. 쌀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비싸게 팔려고 했다는 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부수고 불지르고 그렇게 한 거죠.
이때도 폭동 주모자 7명이 처형돼요. 그런데 강상상인하고 시선상인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 이것만 보면 앞에 있던 곡산 사건과 똑같죠. 그런데 강상상인과 시선상인을 처우하는 조정의 처사를 보고 백성들이 막 동요했어요. 이거 뭐야? 열받네? 막 동요. 그리고 그 동요를 느끼고 조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강상상인과 시선상인을 처형시켰어요. 이건 큰 변화예요. 그 전까지는 백성들의 동요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너희들이 뭐 동요해봤자지. 그 정도?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바로 강상상인하고 시선상인 책임자를 불러갖고 죽인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백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만에. 그럼 도대체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바로 그 중간에 라온이의 아버지 홍경래의 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중요합니다. 홍경래 난이 난 이전에도 조선에는 여러 가지 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도 난이지. 고려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성공했으니까 정말 세운 거죠. 이성계. 나중에 수양대군도 난을 일으켜요. 개우정난. 그리고 그 수양대군의 반대에서 당시 한경도 도돌자였던 이징옥의 난을 내요. 이징옥의 난. 그 다음에 이시애의 난, 정열입의 난, 이괄의 난, 이인자의 난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요.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그러니까 다 앞에 이름이 붙잖아. 그 난을 대표하는 사람들, 대표자의 이름들이 붙는다고요. 근데 홍경래의 난도 이름이 붙죠. 근데 홍경란은 평민이에요. 평민. 원래는 군에 있거나 뭔가 직급이 있거나 관리이거나 신분이 높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서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건데 홍경래는 일개 평민이라고요. 근데 평민이 중심에서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난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다 백성들이 주도해서 일어나는 난들이에요. 그러니까 홍경래의 난 이후에 임술밀란, 개인의 이름 없죠. 임술련에 있었던 밀란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이모군란, 사람 이름 없죠. 이모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난이에요. 이모군란. 갑오농민전쟁, 갑오년에 있었던 농민전쟁이에요. 어떤 개개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중심이 돼갖고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 중에 군도, 밀란의 시대라는 영화 있잖아요. 하정우하고 강동원 나온 거? 이 제목 있잖아요. 이 제목도 되게 사실은 의미가 있어. 이 제목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홍경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홍경래 이후에 라온이 아버지 때문에. 순조가 보위에 오른 신년쯤 됐을 때부터 순조는 몸이 아파요. 그래서 되게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병이 낫지도 않은 순조 11년 12월 20일에 장계가 올라와요. 뭐냐면 적도가 일어났는데 반란군이 일어났는데 가산고을 가산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그 다음에 가산에서 좀 올라가면은 곽산이 있고 선천이 있어요. 보이세요? 곽산하고 선천도 바로 또 와갖고 점령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철산과 용천까지도 다 고을이 점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반란군의 수장이 홍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니까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영부사였던 이시수 같은 경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평민이 뭘 하겠어. 장군이 반란이 있겠으면 그래도 좀 그런데 평민이 사람 모을 수도 없고 우습게 여기는데 당시 좌의정이었던 김재찬은 이거는 대수롭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조정에서 정예 부대를 선발해서 수백 명을 보내죠. 바로 이 난의 주모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온이 아버지 홍경래인데 우리가 며칠 전에 고산자 대동여지도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영화 보니까 처음 시작이 홍경래의 난이었잖아요. 인상 깊었던 거는 여기서 홍경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대사. 그 대사가 사실은 어떤 대사냐면 홍경래가 나중에 난을 일으킬 때 경문을 다 보내거든요. 그 경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서북 사람들이 조정이 어려울 때는 우리를 갖다가 쓰다가 지난 400년간 우리를 관리로 제대로 임명도 안 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홍경래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첫 장면에 있습니다. 홍경래는 자기 스스로를 평서대원군이라고 불렀어요. 작은 제국이었지만 다 부쉈다고 합니다. 용강 출신이었고요. 평민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도 과거를 봤죠. 근데 평안도에서 본 향시에 합격을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대과를 응시했다가 낙방을 해요. 근데 시험 보다 낙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자기들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서북 사람들에 대한 조선 정부의 400년간의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서 택리지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태조가 무장으로 왕씨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그를 도운 공신들도 서북지방에 맹장이 많았다. 서북지방 사람들이 태조를 도왔다는 거예요. 많이요. 나라 세우는데. 그런데 나라를 창건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서북지방 사람은 높은 벼슬에 임용하지 말라. 명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평안, 함경 두 도에는 300년 이래로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없다. 혹 과거에 옳은 자가 있다 하여도 벼슬이 수령 정도였고, 가끔 대강과 시속망당자에 옳은 자가 있었으나 또한 드물드물했다. 풍속이 문벌을 중하게 여겨서 서울 사대부는 서북지방 사람과 혼인하거나 버추로 사귀지 않았다. 맨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해요? 서북 방면인 함경, 평안 두 도는 살만한 곳이 못 된다. 택리지에 있는 글이에요. 택리지에 있는 서북지방. 이거는 태조가 진짜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세조 때 가면은, 수양대군 때 가면은 정말 제도적으로 서북지방을 딱 차별을 해요. 왜? 세조가 조카의 보위를 뺏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당시 함길도 도절제사였던 이지공이 군대를 일으켜요. 조선이 세워지고 최초로 일어난 군사반란이에요. 조선시대에 일어난 최초의 군사반란이 서북지방에서 지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 세조가 아예 법으로 딱 막아버려요. 병국대전이 만들어질 때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이 아주 법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서북지방 사람이 이 이후에. 그래서 서북지방 사람들이 단순히 당하고만 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얘기하면은 의병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의병들이 막 도처에서 일어나고 싸운 거. 서북지방에서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임진왜란 때 왕자를 잡아다가 일본에 갖다 갔었어요. 그만큼 반감이 있는 거고, 이 나라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죠. 병자호란 때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서북지방에서는. 을미사변이 뭐예요?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한테 시해당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각처에서 막 의병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우리 국모를,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서북지방에서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은 서북지방은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홍경래도 난을 일으킬 때 이 서북지방이 차별받은 거 하나, 이 경문의 내용이, 두 번째는 척족, 그러니까 세도정치, 김조순, 김헌인가로 나오잖아요. 김조순과 박종경의 무리를 비판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그래서 과거에 떨어지고 서북지방 차별에 대해서 막 이런 분노가 있던 홍경래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서북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를 막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친구가 당시 가산 땅에서 서자 출신의 인텔리였던 우군칙이라는 사람이에요. 우군칙. 이 사람이 근데 뭐예요? 서자예요. 서자. 조선시대에 서북지방이라는 지역이 차별받았다면은 동시에 서자들, 본처가 아닌 후처의 자식들은 다 또 차별받았잖아요. 과거를 못 봤어요.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둘이 의기투합을 하죠. 또 당시 굉장히 대부호였던 이희저라는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희저 역할이 크죠. 아주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 와도 그 인근 지역의 부자들, 지식인들, 장사꾼들, 장사들 다 모이는 거예요. 서북지방 자체가 양반이건 뭐건 다 이미 차별받고 있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걸 전제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